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새벽입니다. 전우석입니다. 오늘 8일 만에 방송을 쉰 지 8일 만에 시즌4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난 일주일 3특검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수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마 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온 국민들의 시선이 거기에 꽂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질환으로 이 긴급 입원을 했습니다. 아산병원입니다. 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이 송은석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 언론은 경제통이라느니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등 아주 희망적인 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장식용 정당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전횡을 막을 정신도 힘도 없습니다. 솔직히 보수 정신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철학이 빈곤한 것은 민주당뿐이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 역시 입신양명의 눈먼 자들로 거듭합니다. 그랬은지 대선에 패배하고도 이 당을 장악해서 작은 권력이라도 누려보겠다는 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국민의힘을 출세의 기반으로 여길 뿐, 국민의힘을 일으켜서 보수의 성체로, 보수의 본부로 복원을 시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탈당을 했다는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오직 명태균의 공격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칠 뿐입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정말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언론인 경향신문 어제 헤드라인 보셨습니까? 그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복원, 한국 정상외교 재가동. 민주주의가 복원됐다. 이 이재명은 G7 회의 주최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고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외교 무대 데뷔인데 1박 3일 여정에 불과합니다. 알려지기로는 G7 어느 정상과도 아직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은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어떻든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과연 이 말은 언론인의 양심에서 나온 말일까요? 우리 좌파 언론은 어쩌면 목표를 향한 맹목적인 진격 외엔 어떤 잣대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들 눈으로는 22대 국회에서 보여준 다수의 폭정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그리고 윤석열이 병력 불과 300명으로 벌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긴 경향신문의 헤드라인은 대통령실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번 순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 외교 복원, 그리고 실용 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실용 외교. 그 실용 외교는 어떤 외교일까요? 위성락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위성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 등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가 놓여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캐나다까지 가서 트럼프를 만나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열지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재명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든 이 민주주의를 복원했다. 한국이 돌아왔다. 여러분은 민주주의 복원을 외칠 언론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와해가 된 겁니까? 윤석열은 국회가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습니다. 그가 헌법을 벗어난 것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민생은 도외시한 채 탄핵과 특검으로 짓세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단지 민주주의를 악용을 한 것입니까? 유발 하라리는 저서 넥스트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대 장점은 강력한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화요일 김광일 유튜브에 나가 흐르는 물도 자정 능력이 없으면 더러워지고 때가 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비유가 좀 그랬는데 변기에 왜 세정제를 넣지 않습니까? 그 세정제가 하는 역할은 변기 안에 흐르는 물을 늘 깨끗하고 맑은 물로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정 기능이 고장난 사회입니다. 미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이는 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폭정이 그동안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수의 폭정, 이 tyrann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폭정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윤석열이 보여준 아마추어리즘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아마추어리즘은 문재인의 아마추어리즘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과거에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의 경우 통치자의 무지가, 통치자의 무식이 소득주도 성장인이 하는 낯선 정책에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을 붕괴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무모한 정책을 펼친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재인은 그러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대단한 효과를 낳은 듯이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 것처럼 통계를 조작해서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게을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 한동훈조차도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떻든 문재인에 이어 윤석열 역시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격차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를 늘려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격차를 줄였다면 설사 비상계엄 선포 같은 엉뚱한 일을 벌였어도 대중의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누가 환호한지 알고 계십니까? 1,400만 주식 계좌를 갖고 있는 이 나라 중산층들, 특히 3040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문재인의 확장 재정 정책을 공식적으로는 비판했지만 그 역시 실정을 감추기 위해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윤석열 역시 경제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정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호기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이 자정 기능이 사라진 정권의 모습이 어떤지 잘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법을 대단히 벼렸죠. 이재명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 공직선거법도 바꾸고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모든 재판을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겠다. 그런데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들은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형사재판을 정지를 하거나 사실상 대법원 판결이 난 것과 다름이 없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면소 판결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려 앞으로 진보 좌파가 대법원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채 먼저 굴복을 하자. 제가 늘 얘기를 하죠. 바람이 불기 전에 불이 먼저 들어누워 버렸다. 그 자정 기능을 상실한 채 사법부가 먼저 굴복을 하자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일것을 우려해서 그 법안들 처리를 다 미뤄버렸다는 겁니다.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한 어제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뒤에 방탄법안 멈췄다.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뒤에 방탄법안이 멈췄다. 기사에는 박성준 전 원내수석 부대표가 보통 원내수석이라고 부르죠.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재명의 비답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최근 쟁점 법안 처리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답을 전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논란의 세 법안 중에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고 곧장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대선 이튿날인 4일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를 했으나 전체 회의를 열어 아직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새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 노정면 원내 대변인이 말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논의 중이고 안 한다고 공식화할 수는 없다. 이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또 언제든 이 새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통과시켜야만 세월이 가도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노정면 말이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넓은 게 있는가 하면 좁은 게 있고 불확실하다. 아마 자신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들은 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민주주의의 잦은 기능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래도 민주당이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언론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논란성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에 집권하자마자 방탄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간략하게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요? 헌법 84조는 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느냐 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수학설은 어떻습니까? 소추는 문자 그대로 기소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진행되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다수학설이죠. 그런데 그런 다수학설과는 달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내란 외환죄 외에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 방침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재명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대장동 사건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도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 재판,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인데 아직 변론 기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들은 앞으로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에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발 민주당이 그 법안을 밀어붙이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독재의 증거를, 입법 독재의 증거를 하나라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의 방탄입법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방탄입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납작 엎드렸으니 말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 6월 3일까지 재임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벗어나게 됐습니다.
과연 이처럼 민주주의가 잦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독재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데도 모두 침묵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돌이켜보면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스스로 재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다는 기상천외한 입법을 계획했는데 이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탄법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법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고 법원 결정을 엄호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반자유주의적인 것입니다. 언론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방탄 입법과 사법부 공격에 부담을 느끼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이재명 면수법으로 불리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정원법 이른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사법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법개혁. 과연 그게 사법개혁입니까? 문재인이 퇴임 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외치던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입법. 결국 한 사람을 위한 입법권 행사는 입법권의 사유화로 권력의 사유화로서 그 자체로 반민주적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의회와 사법부의 자정기능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진보좌파 법조인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정원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안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뚜렷이 한 겁니다. 그는 그동안 대법관 정원이 여러 번 시도됐지만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했습니다. 김선수의 글에 새겨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줄만 옮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분정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분정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정원해야 한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정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서 당사자의 불만이 줄어들면 항소심, 더 나아가서 상고심 사건이 격감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자정기능 상실은 뭐니 해도 인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으로 발표됐던 오광수가 부동산 투기 및 대출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광수는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인데 검찰 출신이죠. 결국 그는 검찰에 고발되어 패가망신하게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12일 오광수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오광수는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A씨에게 이 명의신탁에서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그 토지 소송에서 이겼던 이유는 확인선지, 각선지 하는 서류를 받아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2007년에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A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때 검찰 현직으로 있을 때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는 10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그리고 개인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 이런 사람들만 감싸고 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정수석실 안의 비서관들은 모두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 문제가 불거지자 보도로 접했다면서 모르는 척한 겁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실제로는 이미 오광수가 본인의 문제점을 감출 수 없다는 걸 안 뒤에 인사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검증 부족을 넘어 문제가 있는 줄 알고도 국민을 우습게 알고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최소한의 인사 기준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아니 그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인사 기준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결과 80억 부동산 투기 위승락 사건, 그리고 30억 부동산 투기 이한주 사건이 언론에 터졌습니다. 먼저 위승락 사건은 위승락 국가안보실장과 그의 가족이 서울과 수도권의 땅, 상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을 무르발식으로 사들이고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20년 넘게 거두고 있다며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사건입니다.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한 게 아니라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위승락 일가가 이렇게 축적한 부동산 자산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최소 8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근데 1998년 10월 위승락은 용인시 수지에 땅 754평방 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약 200여 평이 되겠죠. 2004년 주 미국 정무공사일 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위승락은 이 땅을 노후 주택용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위승락의 아내 김모는 이 땅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임대사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2018년 12월 위승락은 이 땅을 상가 건물 명의자인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현재는 1, 2층만 임대를 주는데 월세만 600만 원으로 파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까지는 800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뉴스타파는 또 위승락의 아내 아파트 투기 의혹도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위승락은 한 번 언론에 터진 다음에 잠잠해지는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솔직히 더 만만치 않습니다. 이한주는 30년에 걸쳐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를 투기성으로 매입을 해서 수십억 원대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심지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된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이라면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채씩, 한 호씩을 사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한주는 세금을 줄이고 공직자 재산 신고액을 축소하기 위해 가족 부동산 회사까지 설립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모 수석이 생각나는군요. 자, 그러고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 날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문자 그대로 표리부동산자입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인사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대통령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사칭 등 전과 사범에 당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사건의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배제시키기도 말할 수 있겠나. 자, 그런데 가장 큰 논란을 부린 자는 동거래 및 아파트찬스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우선 이번 의혹들이 불거지기 전인 21년 전 2004년 4월 하던 60대 노부부가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부부는 15장 유서를 남겼는데 김민석이 24억 대출을 알선해주고 8억 4천만 원을 받아가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리고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의혹도 역시 돈 관련 의혹입니다. 김민석이 10명에게
1,000만 원씩 빌리는데 그 방식이 참 특이합니다. 김민석이 제출한 차용증 14장을 보면 동일인에게 4번에 걸쳐 1,000만 원씩 빌리는 등 그 한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빌리면 4천만 원이라고 차용증을 한 장을 쓰면 되는데 1,000만 원짜리 4장을 쓴 겁니다. 그 1,000만 원씩 빌리는 4번에 걸쳐서 빌리는 등 차용 금액이 전부 1,000만 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김민석은 또 2018년 4월 단 하루 동안에 9명과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1,000만 원씩 다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서울과 전북 정읍 등으로 다수가 거주지도 달라 물리적으로 그 9장의 차용증서 쉽게 말해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가능하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FIU 금융정보분석원이죠. 그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인출이 되면 아마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이상 거래를 보고 흐름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갠 것이다. 이 국민의힘은 그렇게 의심합니다. 김민석이 해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7년간 채권자들에게 보낸 이자 입금 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상세한 해명을 하겠다면서 아직까지 해명이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입장문을 준비를 하다가 논란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7년 전이 사적 채무에 대해 과거 정치자금 사건 관계자인 강모 등에 빌렸다는 사실과 어떻게 갚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사적 채무가 있었고 갚았다 이렇게만 짧게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사적 채무를 변제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명문대에 진학한 아들이 고교 시절 이른바 스펙 쌓기를 표절 예방 입법으로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조국 사례와 비교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아들이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만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권력에 굴종하는 법관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AI, 인공지능은 늘 정의롭고 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상상은 끝없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왜 인공지능 AI에게 인사권을 맡기지 않는가? 권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사권이죠. 권력에 아침하고 권력이 부패하는 것은 인사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인사권을 맡기면 적어도 부패하는 권력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이러려고 그 난리를 쳐서 정권을 가져간 것입니까? 차라리 AI를 국무총리와 민정수석으로 기용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